출근하자마자 짜증이 밀려왔다. 평소에 어색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3시간 거리의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했기 때문이다. 출장을 함께하는 동료는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가속을 해도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 부드러운 느낌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괜찮은 그의 차에서 단 한 가지 괜찮지 않은 점이 있다면 고속도로에서 30분째 이어지고 있는 침묵이었다. 슬프게도 그 하나의 사실이 이 차 안의 모든 편안함을 완전히 죽여버렸다. 갑자기 숨이 갑갑해져 왔다. 전혀 친하지 않은 동료였기 때문에 몰라, 나 잘 거야 라고 할 수 없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대화도 흐르지 않았고 음악 또한 흐르지 않았다. 그저 우리 사이엔 엔진 소리와 풍전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그의 옆에 앉아서 나는 그에 대해 생각했다. 들어온 지 한 달 남짓 된 그는 우리 팀 막내였다.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는 그는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고요한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 입사했을 때 나는 몇 마디 말을 걸었었다. 그런데 그는 내 말에 대답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블랙홀 같은 인간으로 내 안에서 분류해버렸다.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부류로 말이다. 그처럼 나 또한 나에게 차가운 사람에게 다시 말을 먼저 걸 정도로 마음이 넓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이라 용기 낸 그 몇 마디 말을 제외하고는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사적으로 그에게 말을 건 일은 없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둘이 타고 있는 이 차라는 공간이 침묵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우리는 같은 팀 동료였지만 이미 동료가 아니었다. 우리 둘은 앞으로 꼼짝없이 이 차에서 2시간 반을 함께해야 했다. 이제 겨우 30분이 지났을 뿐인데 나는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불편한 사람과 함께 침묵을 견뎌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일으켰다. 그랬다. 이 답답함을 떨쳐내려면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함에 죽을 것만 같았다. 현규 씨는 회사 다닐만 해요? 네, 그냥 뭐. 퇴근하고 뭐 해요? 네. 그냥 뭐 집에서 쉬고 그러죠 뭐. 어. 요새 뭐 재밌는 일은 없어요? 뭐, 네. 그냥 뭐. 미친 듯이 음악이 절실해졌다. 그와 맥이 끊기는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다. 엔진 소리와 풍절음 말고는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그 차 안에서 나는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다. 침묵을 깨고자 했던 용기는 태어난 지 5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저기요, 현규 씨? 우리 노래 들을래요? 내 폰이랑 저기 차에 블루투스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는 간결하게 대답하고 존호쉼터에 잠시 차를 세웠다. 그리고 내 핸드폰과 그의 차를 연결해 주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고 차는 다시 그 지루한 고속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음악이었다. 나는 침묵이라는 사하라 사막을 걷다가
음악이라는 작은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한데 뭔가 이상했다. 볼륨이 어느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다. 노랫소리가 엔진 소리와 풍절음에 묻혀 잘 들리지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저기 볼륨이 안 올라가는데 이거 왜 그래요? 소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차에서 설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작게 듣는 걸 좋아해서요. 아, 그렇군요. 아, 하나도 안 들린다고, 이 녀석아. 엔진 소리랑 풍절음에 다 묻혀버린다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뒤에 따라온 얻어타는 주제에 말이 많네 라는 생각에 그냥 조용히 하기로 했다.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차마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순간은 정말 이제 익숙하니까 말이다. 차의 주인은 그고 지금 운전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그니까 말이다. 그의 취향을 존중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침묵이 답답할 뿐이었다. 힘든 말도 그것 때문에 붙여봤던 거고 노래도 그것 때문에 듣고 싶었던 거였다. 심장이 점점 더 답답해져 왔다. 그렇게 한 시간이 흘렀다. 지루함에 사색이 된 나와는 달리 힐끗 본 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악이라도 듣고 있다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래, 음악, 음악 소리가 맞다. 하지만 음악이란 건 이 공간에 애초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였다. 인간의 인지 감각을 시험하는 과장을 조금 더 보태 인간의 청력 테스트 시험 같은 그런 정도의 음악 소리였다. 마치 잘 지어진 밥 한 공기를 내 앞에 두고 젓가락으로 쌀 한 톨씩 집어먹는 그런 느낌과도 비슷했고 그 한 톨을 입 안으로 넣어 2시간 동안 음미하는 그런 일과도 비슷했다. 나는 퀭한 얼굴로 핸드폰 볼륨을 연신 눌러댔다. 하지만 볼륨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도 그 작은 음악 소리는 마치 패킹이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을 닫아놨을 때 조금씩 흐르는 물소리처럼 천천히 나를 미치게 할 뿐이었다. 이럴 거면 그냥 듣지 말자. 그냥. 나는 속으로 그런 한숨을 내뱉으며 노래를 껐다. 노래를 끄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 잘 듣고 있는데 왜 꺼요? 뭐라고? 나는 본능적으로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하나도 안 들려서요. 들어보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프네요. 그냥 노래 끄고 가요, 우리. 아, 그러시구나. 아, 제가 운전할 때는 소리에 좀 민감해서요. 그래서 크게 잘 안 들어요, 선배님. 아, 볼륨 올려드릴게요. 다시 트세요. 기가 찼다. 와, 이 녀석 손배조련 잘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시 노래를 틀었다. 이제야 정상적으로 노래의 가사가 들렸다. 가사가 들리자 차 안의 침묵이 더는 힘들지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 말이다. 보통의 소린데 내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든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다. 지금 내 옆에서 운전하는 동료의 취향. 그러니까 차에서 원래 음악을 작게 듣는 그에게 내가 얻어타는 주제에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건 아닌 것인가?
하는 생각 말이다. 나는 다시 조용히 볼륨을 낮췄다. 차 안은 다시 풍절음과 엔진음으로 뒤덮였고 우린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예민한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 5명 중 1명은 섬세한 기질을 타고난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는 그들을 매우 예민한 사람이란 용어로 표현했다. 예민함은 결국 어떤 것에 의해 좌우된다. 예민함의 정도나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예민함은 어떨까? 항상 일정할까? 대답은 아니오다. 똑같은 소리, 똑같은 냄새라도 괜히 거슬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괜찮은 날이 있다. 우리는 어떨 때 과민해지고 어떨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오감이 날카롭게 곤두서고 수치가 낮으면 자극에 견디는 내성이 강해진다. 이는 자신이 예민하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법칙이다. 나의 전문 분야인 자폐 아동들을 보면 이 법칙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수많은 자폐증 환자들을 보아왔는데 그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은 스트레스의 양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테면 까치발을 예로 들 수 있다. 자폐 아들은 자주 발레리나처럼 까치발을 하고 걸어 다닌다. 뒷발꿈치가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이다. 뒷발꿈치가 땅에 닿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발꿈치를 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아킬레스건 연장 수술을 하거나 들린 발꿈치를 통굽 신발로 지탱하는 엉뚱한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요즘은 자폐증 치료 현장에서 티치 프로그램이라는 치료 교육을 한다. 그들의 감각에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하는 훈련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까치발을 하고 걷던 아이들이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걷는다. 편식도 줄어든다. 자폐아는 딱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그런 극단적인 취향을 보이곤 하는데 이는 예민한 미각, 후각, 촉각에서 생겨난 것이다. 맛이 없다, 냄새가 역하다, 식감이 별로다라고 느끼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줄고 안정을 찾으면 이러한 과민 반응도 줄어든다. 청각과 시각도 마찬가지다. 눈부신 빛이나 청소기 소리, 압력밥솥 소리, 가끔은 알전구 조명의 소리도 신경이 쓰인다는 아이가 있지만 이 또한 거슬리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과민 반응이 줄어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법칙이다. 예민한 사람이 자신의 버거운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트레스를 다스려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원칙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예민해진다고? 원래 너무 예민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런 생각에 혼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른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나는 스트레스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평화롭던 뱃속 생활이 갑자기 막을 내리고 좁은 산도를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아기는 온몸에 압박을 받는다. 이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틀림없이 힘든 경험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태어나서는 어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빛, 양수를 떠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 추위가 밀려온다. 숨쉬기조차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시작부터 초반까지는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자극에 쉽게 고통받는 사람의 예민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점점 더 예민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셀 수 없이 많다.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 주변 사람의 표정과 반응, 타인의 말과 행동, 예술이나 문학 작품의 내용. 예술 작품에 감동받거나 타인에게 공감하는 일은 때론 피곤하긴 하지만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함과 판단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그런 쉽게 공감하는 능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도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들 때는 바로 일을 할 때이다. 업무를 시작하려고 해도 당초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너저분한 책상 위나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신경이 거슬린다.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일이 잘 잡히지 않는다. 겨우 일에 집중하면 이번에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일을 마치고 나면 기진맥진해진다.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사노동이나 공부를 할 때도 똑같이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신경 쓰는 성격이라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야, 그런 일에 일일이 신경 쓰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 이때 예민한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성격상 신경 쓰이는 걸 어떡하라고. 억지로 무시하는 그것도 스트레스거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야. 하지만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확실한 해결 방법이 존재하니까 말이다. 바로 사소한 일에 신경 쓰이는 그 이유를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란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이다.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낸다. 이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모든 일의 크기를 같은 크기로 받아들이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일 뿐 모르는 게 아니다. 급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노트에 붙은 가격표 스티커를 떼는 일 중에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니요, 저는 가격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른 것이다. 둘 다 신경이 쓰이더라도
동시에 가격표 같은 거 정말 사소한 일인데 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을 단련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버릇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물론 하룻밤새 몸에 배진 않겠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방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몸에 익히면 신경을 거슬리던 수많은 요인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왜 사소한 일에 신경이 쓰일까라는 챕터를 읽고 제가 그때 차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노랫소리란 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 뭐랄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그 너무 작은 소리가 신경을 자꾸 거슬렸고 좀만 키워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럴 거면 듣지 마 그냥.'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사소한 문제인데. 그죠? 그리고 그 동료인 그 친구는 "원래 난 작게 들었는데 운전하면서 큰 소리를 듣는 건 좀 힘들어."라는 예민한 감정을 갖고 있던 거고 둘 다 어느 포인트에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별로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쵸? 저는 어 이렇게 침묵 둘이 있을 때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차의 분위기가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운전자와 제가 사이가 좋았다면 그랬다면 아마 작은 소리에도 별로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좀 답답했고 뭔가 제 청각을 차의 소리 말고 다른 어떤 기분 좋은 소리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에게 제가 좀 예민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나는 맨날 작게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운전할 때 이게 편한데 옆에서 소리를 키워 달라고 시위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 '왜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일까?'라는 부분을 읽고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 드린 거고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나는 작은 음악 소리가 좀 싫어요. 저는 "음악 소리도 되게 중요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다. 신경이 쓰이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사소한 일이다."라는 것도 "너는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그 음악 소리가 크든 말든 그 음악 소리가 크든 작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혼자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자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이니 "그 인식의 크기를 좀 더 키워보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요. 그 뒤에 투두 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 5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판단해 버리자. 그런 연습을 하자. 투두 리스트를 만들자. 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오늘 할 6가지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없어도 되는구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커지고 그냥 사소한 일로 치워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라고 말해요. 거기서 저는 굉장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사실 스스로 명시해 놓지 않으면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에 휘둘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심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예민한 사람의 생각에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편견이 들어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당신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당신이 그 사람은 좀 피해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어쩌면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같이 있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어떻게든 웃게 해주려고 노력할 때 상대의 불편한 심기에 상처를 입는 당신의 마음은 어째서 돌아보지 않는가?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내 탓인가? 하고 초조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이지 이는 명백하게 불공평한 일이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 섬세해서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는 불친절한, 조금은 옳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왜 자신에게는 불친절할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더 옳지 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은 지금껏 겪었던 실패의 경험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탓에 생긴다. 하지만 사실 실패라고 할 수조차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다 혼이 나기도 한다. 아직 마음이 성장하는 중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 당연한 일이다. 이때 섬세함과 예민함이 평균 수준인 아이라면 토라지거나 툴툴거려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풀어진다. 하지만 예민한 아이에게는 이는 엄청난 사건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똑똑히 기억하며 참회하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 흔히 있는 일이다. 단지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참고로 발달장애 아동의 경험은 정말이지 가혹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서툰 만큼 상대를 진짜 화나게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호되게 혼이 나거나 반 친구들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즉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한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민해진다.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겁을 내고 집착이 강해지기도 한다. 겪은 경험이 강렬할수록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언급한 스트레스가 증폭시키는 예민함인 것이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게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원리는 예민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실패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편견이라 인식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 주변 사람을 AI라고 생각하고 편해지자. 이 방법은 현재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에게 응용할 수 있다. 툭하면 짜증내는 사람 옆에서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만만하긴 하지
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생각만 했다면 시점을 확 바꿔보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에 관해 상상해보자. 이 사람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보군. 이렇게 원인을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서 찾는 생각은 자책하는 버릇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다. 저 사람은 바쁜 시기가 되면 늘 아무한테나 화풀이를 하는구나. 저 사람은 경쟁자 누구 씨가 잘 나가서 좀 신경이 곤두서 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의 상황을 추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상상은 하되 배려는 금물. 불쌍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자책하는 버릇이 다시 작동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식의 사고 회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하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민한 사람은 혼나거나 화를 내는 강한 감정과 마주하는 경험을 가장 꺼린다. 험한 표현에 충격을 받고 마음속으로 실수를 100배쯤 확대해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는 나 자신을 AI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 만약 내가 AI라면 이 사람을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어놓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상상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상관없다. 이 사람의 분노가 성대를 진동시킵니다. 혈관이 돌출되었습니다. 심박수가 160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입력해서 감정 없이 속으로 중계해보자. 영상이나 음성을 심전도 모니터나 오디오 기기의 음량계처럼 측정한다고 상상하면 재미있을 듯하다. 이 방법은 감정 모드를 분석 모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분석할 때는 감정 스위치를 끈다. 예컨대 고양이를 귀엽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때와 이 고양이는 잡종이고 수컷이며 꼬리가 쭉 뻗었다처럼 관찰하면서 바라볼 때의 기분은 전혀 다르다. 마음이 동요하려 하면 분석 모드로 전환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번 시도해보자.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불쾌감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안절부절 못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자. 그냥 내버려둬라. 나의 밑도 끝도 없는 처방에 황당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기분이 안 좋다고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표정을 구기고 있다면 어른으로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응석바지는 절대 비율을 맞춰줘서는 안 된다. 슈퍼마켓에서 이거 사줘 라고 하면서 아이가 소란을 피우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 민망해 무조건 사주고 조용히 시키는 부모가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아이에게 때를 쓰면 사주는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학습시킨다. 마찬가지로 때를 쓰는 어른에게도 이것이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버려두자. 괜찮아요? 라고 묻지 말자. 무슨 일이에요? 라는 말도.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죄송해요 라는 말도 금물이다. 용건이 있을 때만 이야기하고 챙겨줄 필요 없다. 그러면 그가 일시적으로 더 못나게 굴 수는 있지만 꿋꿋하게 모른 척하면 적어도 당신에게만은 어른스러워진다.
또한 표정을 구기고 있는 사람 못지않게 대하기 힘든 사람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잘 들러붙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줘서는 안 된다. 사실 상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며 묻긴 하지만 진심으로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조언해도 실천할 리 없고 어째서인지 조언해준 당신에게 넌 이해 못해 라면서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제일 편한 소통법을 써보자. 바로 반복 기술이다. 뭐뭐해서 괴로워 라고 말하면 괴롭구나. 뭐뭐해서 곤란해 라고 말하면 곤란하겠네. 이렇게 그대로 반복하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느낀다. 다만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라고 물을 때 너무하다 진짜 라고 대답하면 당신까지 말려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에서 맞장구를 쳐주며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니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시 중요한 상대라 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 감정이 소진될 것 같다고 느껴지면 그러니까 뭐뭐라는 말이지? 라고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대답하기만 해도 상대가 만족해 할 것이다. 네,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 읽어봤습니다. 아,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오늘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던 저의 일화도 저에게는 그 사람이 대하기 힘든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대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겁니다. 서로 예민함이 포인트가 좀 달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예민함의 기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죠. 이 사람은 예민한 사람, 이 사람은 예민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예민하고, 또 내가 예민하지 않은 부분인데, 저 사람은 그런 부분에 또 예민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각자의 예민한 부분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예민한 포인트를 우리가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맞춰주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부분이 있구나.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러네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인식이 관계를 좀 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윤활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바뀌겠지.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바뀌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포인트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예민함의 포인트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좀 더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너 이거 당장 고쳐야 돼 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요.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들. 그래요. 제목의 작은 습관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냥 어,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들을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도서관에 빌려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일요일 마무리 잘하세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